2026년 8월 19일 아침, 워싱턴에서 날아온 소식 하나가 국내 방산업계를 흔들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육군과 자주포 시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계약,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 군사대국이고 자국 방산기업도 넘쳐나는 나라잖아요. 그럼 미국이 왜 굳이 한국 회사가 만든 자주포를 선택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나라 자부심 뿜뿜하는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눌러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7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진 한반도에서 가장 급했던 건 포병 전력이었어요. 당시 국군은 변변한 야포 하나 없이 북한군의 포격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었고요. 이때 미국이 부산항으로 155mm 곡사포를 실어보내면서 한국 포병의 역사가 사실상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쟁 후에도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산 견인포와 자주포에 의존했어요. 포신 하나, 탄약 하나까지 미국의 기술과 지원 없이는 포병 전력을 유지할 수 없던 시절이었죠. 쉽게 말하면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가 옆집 어른한테 신발을 빌려 신고 겨우 뛰어다니던 셈이었어요. 그 신발을 빌려 신던 아이가 76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자기가 만든 신발을 그 어른에게 신겨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국이 개발한 자주포가 이번엔 미국 육군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선택된 게 아니라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방산 강국들을 전부 제치고요. 이번 사업의 이름은 기동형 전술포, 영어로는 MTC라고 불러요. 미 육군이 지금 쓰고 있는 M777 105mm 견인포를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견인포는 트럭이 끌고 다니는 방식이라 이동이 느리고 사격 후 진지를 옮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현대전에서는 사격하고 나면 곧바로 위치를 옮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견인포로는 그 속도전을 따라가기 힘든 거죠. 실제로 최근 여러 분쟁 지역에서 포를 쏘고도 미처 자리를 뜨지 못한 견인포 부대가 반격당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미 육군 안에서도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다고 해요. M777은 무게가 가벼워서 헬기로도 옮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랫동안 미 육군의 주력이었지만 정작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없다는 게 발목을 잡은 셈이에요. 그래서 미 육군은 바퀴로 스스로 움직이는 차륜형 자주포로 갈아타기로 결정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기존 궤도형 자주포가 두꺼운 등산화라면 차륜형은 가벼운 러닝화 같은 느낌이에요. 험지를 밀고 지나가는 힘은 등산화가 세지만 도로 위를 빠르게 이동하고 방향을 바꾸는 데는 러닝화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전장이 넓어지고 이동 속도가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미 육군은 이 러닝화 쪽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이 사업에 도전장을 낸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영국의 BAE 시스템즈, 독일의 라인메탈,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 그리고 미국 자국 기업인 제너럴 다이내믹스까지 참전했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세계 방산업계를 주름잡는 공룡 기업들이에요. 라인메탈은 독일이 자랑하는 표범전차의 후계 사업까지 맡고 있는 회사고 BAE 시스템즈는 영국 왕실 해군함정부터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까지 만드는 종합 방산 기업이에요.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미국 자국 기업이라는 것만으로도 홈그라운드 이점을 안고 시작하는 셈이었고요. 하나씩 뜯어보면 이 경쟁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더 실감이 나요. BAE 시스템즈는 영국 왕실 해군의 항공모함부터 미국 육군의 브래들리 장갑차까지 육해공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방산기업 중 하나예요. 라인메탈은 독일 정부가 국방 예산을 늘리면서 유럽에서 가장 몸값이 뛴 회사고 표범전차의 후계 사업까지 맡고 있어서 유럽 지상무기 시장의 상징 같은 존재예요. LB 시스템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만큼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무기로 내세우는 회사고요.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 국방부와 수십 년을 함께해온 자국 기업이에요. 이런 네 회사를 상대로 그것도 미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심리까지 뚫고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선정됐다는 게 이번 계약의 진짜 무게예요. 이런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내민 카드는 K9MH였어요. K9은 이미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에서 검증받은 한국의 대표 자주포예요. 그런데 기존 K9은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궤도형이라 미 육군이 원하는 차륜형과는 방식이 달랐어요. 하나는 이 K9의 화력 체계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하체만 바퀴로 바꾼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K9MH예요. 궤도형보다 도로 위 기동성이 훨씬 뛰어나서 장거리 이동이나 신속한 부대 전개에 훨씬 유리한 구조예요. 여기서 잠깐 K9이 어떤 자주포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K9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에요. 2014년 폴란드에 130문을 수출하면서 K9의 해외 진출이 처음 시작됐고요. 이후 인도의 100문, 노르웨이의 24문, 핀란드의 48문, 에스토니아의 18문까지
유럽과 아시아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동안 K9의 사간 나라들은 대부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유럽 국가들이었어요. 전쟁 위협을 코앞에서 느끼는 나라들이 실전에서 검증된 화력을 찾다가 결국 K9을 선택한 거죠. 그렇게 십수년 동안 쌓아온 실전 신뢰가 이번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의 문을 두드리는 발판이 된 셈이에요. 사실 미국은 지금까지 자국이 만들지 않은 완성형 무기 체계를, 그것도 육군 전력의 핵심인 자주포를 외국산으로 채운 적이 거의 없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이지 수입국이 아니거든요. 부품이나 일부 구성품을 외국에서 조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포탑부터 차체까지 통째로 완성된 무기 체계를 외국 기업에 맡긴다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결정이에요. 그만큼 이번 선택은 미국 입장에서도 자존심을 줬고 실리를 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자국 산업을 아무리 아껴도 실제로 검증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순간엔 결국 실력이 말한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사실 하나가 이 사업을 준비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024년 3월 미 육군이 예산안을 공개했을 때 차륜형 자주포 관련 사업이 슬쩍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한화가 가장 먼저 포착했어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 부회장이 이 흐름을 미리 읽고 개발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고 하고요. 그해 12월부터 한화는 곧바로 K9MH 개발에 착수했어요. 남들이 아직 눈치도 못 채고 있을 때 한화는 이미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개발만 서두른 게 아니라 미국 엘라베마주 오펠라이카에 있던 유유 공장을 3년간 임차하는 계약까지 지난 4월에 미리 맺어뒀어요. 아직 계약도 따내기 전에 미국 현지에 생산 기반부터 깔아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입찰에 참여한 수준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아예 눌러앉겠다는 각오로 준비한 셈이죠. 광의사업청도 사업 초기부터 한화와 손발을 맞추며 미국 측 요구 조건에 함께 대응했다고 하니 이번 수준은 기업 혼자만의 성과라기보다 민관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게 그냥 우연히 얻어걸린 수주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미국이 왜 굳이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앞으로 얼마나 큰 그림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자, 이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볼 차례예요.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따낸 건 2억 3,300만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약 3,100억 원짜리 계약이에요. K9MH 차륜형 자주포 6문을 우선 공급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 여기에 추가로 12문을 더 도입할 수 있는 옵션까지 붙어 있어요. 숫자만 보면 3,100억 원, 언뜻 그렇게까지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계약의 진짜 의미는 금액이 아니라 방식에 있어요. 미 육군은 이번 계약을 일반적인 무기 조달 절차 대신 기타 거래 권한이라는 방식으로 체결했어요. 영어로는 OTA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복잡한 서류와 심사 절차를 거치는 정규 조달 대신 신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급행 차선이에요. 보통 미국 무기 조달은 몇 년씩 걸리는 게 흔한데 이 급행 차선을 탔다는 건 미 육군이 그만큼 이 사업을 급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느긋하게 검토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차륜형 자주포 확보가 시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3,100억 원짜리 계약은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미 육군은 이번에 받는 시제품을 최대 4년 동안 운용하면서 실전 상황을 가정한 성능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타격 정확도, 기동성, 탄약 호환성, 통신 네트워크 통합 능력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죠. 여기서 결함없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은 본격적인 양산 단계로 넘어가요. 업계에서는 최종 도입 물량이 최대 500문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KB증권의 정동인 연구원은 이 부분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짚었어요. 앞서 폴란드가 K9을 2차로 추가 발주했을 때 규모가 약 9조 원이었는데 이걸 참고하면 이번 미국 사업도 약 10조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탄약을 실어 나르는 보급 차량, 후속 군수 지원, 미국 현지 생산에 따른 비용까지 더하면 최대 30조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3,100억 원으로 시작한 계약이 조 단위를 넘어 수십조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는 씨앗이라는 거죠. 정 연구원은 내년 하반기쯤 본계약 체결이 가능할 거라고도 내다봤어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죠. 경쟁에서 밀려난 BAE 시스템즈, 라인메탈, LB 시스템즈, 제너럴 다이내믹스 입장은 어땠을까요? 네 회사 모두 자국 정부와 오랫동안 끈끈한 관계를 쌓아온 곳들이라 이번 결과는 꽤 뼈아팠을 거예요. 특히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미국 자국 기업이면서도 자국 육군 사업에서 외국 기업에 밀렸다는 점에서 미국 방산업계 안에서도 적잖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자국 산업보호라는 명분보다 실제 성능과 속도라는 실리가 앞선 결과였던 거예요. 미국 현지에서도 이번 계약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1950년 6.25 전쟁 당시 미국이 한국에 포병 전력을 지원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76년 만에 그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점을 짚는 보도들이 이어졌어요. 하나 측도 이번 계약을 두고 한국의 무기 체계가 미국의 전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어요.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두 나라가 76년 동안 쌓아온 관계의 방향이 바뀌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 회장은 오래전부터 방산을 그룹의 핵심 성장 사업으로 점찍고 해외 시장 확대와 현지 생산 기반 구축을 꾸준히 강조해왔어요. 남들이 방산을 그저 안정적인 내수 사업 정도로 여길 때 김 회장은 이걸 세계 시장에서 싸워야 할 성장 동력으로 봤던 거예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역시 미국 육군의 사업 방향이 궤도형에서 차륜형으로 바뀔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남들보다 앞서 준비를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2대에 걸친 판단이 맞아떨어진 셈이에요. 그 판단이 폴란드 K2 전차 수출로 한번 증명됐고 이번 미국 자주포 계약으로 또 한번 확인된 셈이에요. 사실 방산이라는 산업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오는 분야가 아니에요. 수십 년치 실전 데이터와 신뢰가 쌓여야 비로소 큰 계약 하나가 열리는 구조라서 김 회장의 뚝심 있는 투자가 없었다면 이번 결과도 없었을 거라는 평가가 많아요. 한국 방산 수출의 흐름을 짚어보면 이번 계약이 왜 특별한지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동안 한국 방산 수출은 주로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었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거 사들였고 중동에서는 UAE가 천국 미사일을 도입했죠.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전쟁 위협을 코앞에서 느끼는 만큼 빠른 납기와 검증된 성능이 절실했던 나라들이에요. 하지만 정작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의 문턱은 그동안 유난히 높았어요. 미국은 자국 방산업체 보호 성향이 강한 나라라서 완성형 무기 체계로 미국 육군에 진입한 외국 기업 자체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그 높은 문턱을 이번에 한국이 넘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게도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은 늘 파는 쪽이었지 사는 쪽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미국을 상대로 완성형 무기 체계를 판다는 것 자체가 한국 방산업계 전체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건인 셈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이 아무리 좋은 성능의 무기를 만들어도 그래도 미국산이 최고라는 인식은 쉽게 깨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벽이 이번 계약으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이 이번 소식을 특별하게 보는 이유예요. 실제로 이번 계약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앞으로가 더 흥미로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스페인 자주포 사업에서도 순조롭게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중동 지역 대형 방산 사업도 지정학적 리스크만 풀이면 가시화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회사 측은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 중동 지역이 지정학적 긴장으로 행정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분기를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협의가 가시화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어요. 전 세계적으로 방공 수요와 지상 화력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흐름이라 한화 입장에서는 미국 계약을 발판 삼아 여러 시장을 동시에 두드릴 수 있는 타이밍이 온 셈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검증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나라들의 신뢰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위원에게 합격 도장을 받은 셈이라 다른 심사장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스페인이나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도 미국 육군이 이미 검증한 기술이라는 사실 하나가 훨씬 큰 안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도 선택한 무기라는 말 한마디가 어떤 홍보자료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에요. 미국 엘라베마 현지 생산 기반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한화는 이미 오페라이카 공장을 확보해뒀고 앞으로 이곳을 거점으로 미국 내 전투 차량 생산 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이에요. 단순히 물건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장기적으로 미 육군의 파트너로 자리 잡겠다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이 추진할 다른 지상무기 현대화 사업에서도 한화가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커요. 이번 계약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방산 시장에 진입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죠. 업계에서는 이번 시제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미 육군뿐 아니라 미 해병대나 주방위군 쪽에서도 비슷한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번 뚫린 문은 생각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화 관계자도 이번 계약을 두고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미국의 전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어요.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을 통해 미국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함께 덧붙였고요. 76년 전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대 군사대국의 전력 공백을 채워주는 파트너로 자리를 바꾼 셈이에요. 이쯤에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미국은 왜 굳이 한국 회사가 만든 자주포를 선택했을까요? 답은 이제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가격이 싸서도 로비를 잘해서도 아니었어요. 십수년 동안 유럽 전장에서 실전으로 검증받은 화력,
미국 시장을 위해 아예 새로 개발한 K9MH, 그리고 계약도 따내기 전에 미국 현지에 공장부터 확보해둔 준비성까지, 이 모든 게 겹쳐진 결과였어요. 여기에 방위사업청과 한화가 사업 초기부터 손발을 맞춰온 민간 협력, 그리고 미국의 안보 수요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타이밍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계약은 어느 하나 우연이라 부를 수 없는 결과가 됐어요. 1950년 부산항에 내려진 미국의 155mm 곡사포를 처음 받아들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더 실감이 나요. 당시 국군에게 그 대포 한 문은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어요. 포병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전쟁을 치러야 했던 나라가 남의 나라 손을 빌려 겨우겨우 화력을 갖췄던 거예요. 그 시절 사진 속 국군의 낡은 군화와 부족한 장비들을 보면 지금 이 계약 소식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온 결과인지 새삼 와닿아요. 그로부터 76년이 흘러 이번엔 그 반대편에 선 나라가 한국이라는 게 참 묘한 기분이 들어요. 빌려 신던 신발을 손수 만들어서 이제는 그걸 신겨주는 입장이 된 거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남아있어요. 지금 체결된 건 어디까지나 시제품 계약이고 앞으로 3년에서 4년에 걸친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 승부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양산 계약으로 이어져요. 시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함이 나올 수도 있고 경쟁사들이 다시 도전장을 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요. 실제로 이번에 고배를 마신 라인메탈이나 BAE 시스템즈 같은 회사들이 다음 단계에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 사업으로 재도전할 가능성도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어요. 하지만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제치고 미국 육군의 첫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증명한 셈이에요. 남은 건 그 신뢰를 실제 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일뿐이에요. K9이 지난 10수년 동안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K9MH도 미국 땅에서 같은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면 될 일이에요. 이미 오펠라의과 공장까지 확보해둔 만큼 시험 기간 동안 현지 생산과 정비 체계를 다지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벌어둔 셈이고요. 이번 계약이 특히 뭉클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게 단순한 수출 실적 하나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6.25 전쟁 당시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안보 공백을 메워주는 파트너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역사예요. 포병 전력을 받던 나라에서 포병 전력을 수출하는 나라로, 이 문장 하나에 76년의 시간이 다 담겨 있는 셈이죠.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 군사대국이 인정하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게 새삼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 이 계약이 얼마나 커질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 흐름을 따라올지 계속 지켜볼 이유가 충분해요. 방산계약 하나하나가 단순한 숫자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한 나라가 쌓아온 시간과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6.25 전쟁 직후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던 나라가 자체 기술로 전차와 자주포를 개발하고 그걸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의 육군에까지 공급하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서사예요. 누군가는 이걸 그냥 무기 수출 뉴스 하나로 넘길 수도 있지만 76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알고 나면 절대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숫자로 치면 3,100억 원짜리 시제품 계약 하나지만 그 뒤에 놓인 맥락까지 함께 읽으면 이건 그 어떤 조단위 계약보다도 상징성이 큰 사건이에요. 이런 이야기 알고 나면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나요? 방산 뉴스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결국 한 나라가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고 실력을 인정받고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이런 나라 자부심 뿜뿜하는 소식들 계속 가져올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더 열심히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